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전 자꾸 꿈꾸는 것 같은데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한국인 최초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심사위원장 칸 라이언즈, 뉴욕의 원쇼, 영국의 D&AD, 런던 인터내셔널 어워즈, 스파이스 아시아 등 국제 광고제에서 아주 많은 수상을 하셨고요. 지금 심사위원과 스피커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1기획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마스터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랩 2kg의 설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파울러스의 CCO,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로 계십니다. 국내만이 아니고요. 국내외 광고 브랜드계의 전설 있습니다. 김홍탁 마스터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 브랜드 액티비즘의 최고의 가이드북, 브랜드 액티비즘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마스터님의 신간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연이 6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게 됐네요. 벌써. 저는 여전히 마스터님의 호칭이 이제 마스터라는 호칭이 익숙한데요. 저도 익숙해요. 아, 그래요? 네네네. 크리에이티브 솔루셔니스트라는 호칭으로 또 부르시더라고요. 이 개념이 뭔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라는 호칭은 이제 제일교육이 있을 때 제작 쪽에서 이제 전문 임원 같은 그런 호칭이었는데 저는 그 호칭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나와서도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마스터라고 이제 칭해 주시고, 근데 그것은 제가 만든 호칭은 아니죠. 근데 크리에이티브 솔루셔니스트라는 호칭을 제가 만든 이유는 이제 광고라는 것이 엄격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오래된 미디어, 트래디셔널 미디어 4대 매체 중심일 때의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4대 매체라는 게 뭐 TV, 라디오, 신문, 잡지인데 맞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고 이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방식으로 뭐 브랜딩을 하는 이런 차원으로 접어들었잖아요. 그 이제 뭐 팝업 스토어 하는 것도 이전에는 없었던 브랜딩 방식이죠. 맞습니다. 너무 다양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라고 하는 오래된 전통적인 정의가 더 들어맞지 않아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용어를 제가 계속 고심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나름 발견한 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어쨌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thought 리더십이고 생각의 리더십이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것도 새로운 컨셉 워드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건 뭐구나. 이걸 통해서 어떻게 생태가 바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컨셉 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광고란 단어 이후를 대변할 수 있는 말이 뭘까 하다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이라는 말을 찾았고 그래서 그 용어를 활용해서 제일 처음 제가 글로벌 무대에서 스피치를 했던 게 2016년 대만에서였거든요. 대만에서. 그래서 그때 제 타이틀이 광고에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으로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 용어로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제 잡 타이틀도 뭘 하는지 대한 그 명칭도 크리에이티브 솔루셔니스트라고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용어를 이제 사용한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2016년부터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마스터라는 호칭이 익숙하다고도 하시고 저는 좀 이제 존경의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 마스터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편하시다. 마스터님의 첫 번째 광고 인연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래전입니다. 한컴인가요? 지금 처음 이제 광고계에 입문하셔서 일을 하실 때 마스터님께서 만드셨던 광고 카피라이터가 세상에 나와 있는지도 전혀 모른 채 길거리를 걷다가 명동거리라고 하시는데요. 그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마스터님의 카피라이터를 보게 되었다고. 그때 이제 제가 다닐 때는 거기가 이제 삼희기획이라고 하는 광고회사였고요. 지금의 그러니까 한화그룹에 속해 있던 한화. 그 광고회사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대우에서
지금 우리나라 광고 회사 형태 보면은 네. 다 대기업에 이렇게 속해 있잖아요. 네. 제일기획은 삼성, 이노오션은 뭐 현대, HS에드는 LG.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거든요. 대기업이 광고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래요? 예. 근데 그때는 대우그룹이 자체 내 에이전시가 없어서 대우그룹의 모든 프로덕트 서비스 이런 것들 때 3위 기획에서 이제 진행을 그때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 광고회사 직장 생활을 3희 기획에서 시작을 했고, 네. 그때 이제 신입선으로 배치받았던 그 팀에서 가지고 있던 그 광고 클라이언트 중에 여성 언더웨어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브레이저 브랜드였는데 네. 사실 그걸 제가 하면 안 됐었죠. 예, 여성 카피라이터가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만 해도 그렇게 여성 인력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그래서 들어갔을 때 제 사수도 남자 카피라이터였고, 근데 제가 그래서 그게 입봉작이 됐어요. 이제 광고계에서는 입봉이라는 게 네. 내가 쓴 뭐 카피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 이제 맞습니다.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네. 그래서 또 신제품이었고, 네. 그런데다 제가 우연찮게 그 장명을 하나 했는데 네. 그 장명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뻤죠.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인쇄 광고를 만드는 거였는데 잡지에. 네. 그때만 해도 뭐 패션 매거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득세할 때였고 잡지의 거의 절반이 광고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특히나 그런 패션 브랜드 뭐 언더웨어 이런 것들은 이제 잡지를 통해서 네. 광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카피를 써갖고 광고를 만들었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잡지 언제 나오지? 드디어 이제 내가 첫 번째 작품이 이렇게 나온 거네? 네, 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잡지만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잡지가 나오기 전에 토요일 주말에 제가 이제 명동을 나갔어요. 네. 명동에 길을 걷다가 이렇게 눈을 딱 위쪽으로 올렸는데 그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명동에 있었고요. 그게 신제품이었기 때문에요. 네. 거의 건물의 거의 전면을 가리는 커다란 5개 광고인 거죠. 그게 딱 설치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상했던 잡지에서 제 광고를 본 게 아니라 네. 뜻밖의 장소에서 그걸 본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쁨이 아니라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광고가 이렇게 백주대낮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구나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광고 메시지에서 파급력을 제가 먼저 느끼게 된 거죠. 제가 광고를 봤다면 거기서 어떻게 파급력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물론 야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더 큰 기쁨을 느낄 수도 있었는데 네. 저는 그때 책임감이 먼저 왔던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광고를 통해서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가령 맞습니다. 파급력이 너무 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솔직히 좀 놀란 것 동시에 좀 두려운 감정이 더 앞섰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네. 광고 메시지라는 것은 물론 상품 판매를 위한 것이지만 네. 그래도 진정성을 담고 네. 그래도 뭔가 사람들에게 더욱더 좋은 의미, 좋은 가치를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처음부터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의 틈이 있는데 네. 마스터님께서 처음 광고를 하실 때부터 브랜드 액티비즘을 지향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씨앗이. 그걸 저는 PD님이 발견하셨다는 게 더 놀라워요. 그래요? 예. 그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진짜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 기사에 나와 있는 모양이네요. 맞아요. 예.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인터뷰에서 무섭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1995년도에 제일기획에서 시작을 하셔서 네네. 2015년도에 제일기획을 네네, 20년 있었죠. 예. 그리고 첫 번째 세웠던 회사가 플레이그라운드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제 상을 받은 네, 고잉홈. 맞아요. 현대자동차 그룹. 네. 저도 봤기 때문에 이때 마스터님께서 하신 건지는 모르고 그때 되게 저도 감동받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실향민 맞아요. 이야기였죠. 네. 아늑한 그 마을. 이제 우리 집이 보인다. 아버님, 이 불효자식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떤 큰 회사의 조직 안에서 있다가 나오셔서 이제 마스터님께서 직접 그 조직을 다 일구고 설립자로서 이 문제를 이제 조직을 이끌어갈 때 또 어떤 마음가짐의 변화라든가 있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제일교육 나와서는 저 혼자 뭐 펀딩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는 네. 약간 우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협동조합? 협동조합. 뭐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서 네. 11개의 각기 다른 형태의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하고 예, 이제 운영을 했었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네. 2kg 이제 순수히 저만의 네. 1인으로서도 해결할 수 있는 어. 기업이나 서비스 컨설팅과 교육 뭐 이런 쪽.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2kg의 그런 것들이 조금 배경이 돼서 네. 지금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교육도 있었으니까 네. 인문학 클래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도 또 그 마케팅, 브랜딩 뭐 이런 쪽의 클래스도 운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파울러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가 파트너 겸 Chief Creative Officer라고 하는 CCO라고 하는 직함으로 있는 것은 대한민국 인디펜던트 에이전시와 제 후배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배경을 만들고 싶어서 네,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제가 나름대로 글로벌 쪽의 일을 많이 했고 맞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도 글로벌 쪽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 네트워크가 뭔가 좀 더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해서 한국의 이런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토양이 넓어져야 되는데 네. 정말 아쉬운 거는 대한민국 광고 업계 현황은 각자 도생이에요. 전혀 교류도 없고 어머나. 그게 이제 너무너무 아쉬워서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이제 각자 회사마다 바쁜 사정도 있고 하겠지만은 네. 근데 외국에 있는 그 회사들 보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네. 낮에는 낮에는 서로 경쟁 PT 하느라고 하다가 저녁에 만나서 서로 생일에 같이 만나서 뭐 정보도 교환하고 뭐 언젠가 또 이 친구가 이 회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가 너무 전 좋은데 네. 너무 좀 많이 경직돼 있어요. 관계 문화는 그런 교류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어워즈 뭐 이런 쪽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것도 큰 관심은 없고 네. 또 큰 관심이 없다는 걸 넘어서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근데 전 세계 이런 광고 크리에이티브 쪽은 그런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어워즈에서 상 받고 심사하고 스피치하고 이거에 의해서 개인이 그 회사가 브랜딩이 되고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영입하고 하거든요. 예.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런 어워드 쇼에서 수상하는 것이 네. 올림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이 여러 가지 종목이 있고 네. 그 종목에서 이제 금메달, 은메달, 이제 동메달 받잖아요. 네. 여기도 카테고리가 가령 뭐 3대장이라고 하면은 네. 칸 라이온즈, 뉴욕의 원쇼, 영국의 D&AD, 네. 그다음에 이제 LIA 뭐 이런 거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데 네. 거기서 수상을 해야만 돼요. 전 세계 모든 광고 회사들은 네. 해야만 되고 그것을 또 꾸준히 이어가야 돼요. 그리고 각 회사에서 네. 심사위원을 배출을 해야 돼요. 스피커를 배출해야 돼요. 칸 라이온즈에서 가령 스피치 하나 따기 위해서 네. 전 세계 있는 광고 회사에서 서제션을 하거든요. 네. 이런 걸 하겠다. 네. 그게 얼마나 들어올 것 같으세요? 상상이 그게 수천 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천 개. 거기 한 무대에 쓰려고 대단한 거죠. 이야, 뭐 네. 심사위원 되려고 뭐 물론 이제 거기서 심사위원도 선정하는 것도 데이터에 근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네트워크 회사,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에이전시, 그 다음에 특히 요즘에는 그 젠더 이퀄리티 때문에 남성, 여성 심사위원 수수를 네. 반반으로 조율하고 굉장히 지금 중요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심사위원 구성도 레전드 레벨,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니어 레벨, 그 다음에 지금 막 떠오르는 레벨,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이제 구성을 하거든요. 네. 하는데도 각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회사 하나라도 심사위원 내보낼까 메일도 쓰고 뭐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너무나 많이 지켜와 봤기 때문에 네. 그거에 비하면 이제 한국 이 광고 크리에이티브계는 네.
너무 한가롭다는 생각을 하죠. 예. 보통 우리가 칸 그러면 영화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강의하셨던 북토크 때 제가 참여하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알았는데 영화제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네. 이번에는 칸 라이언즈 2달 뒤에 한다는 6월에 항상 20일쯤 있는 그 주에 시작을 해요. 그 연사 중에 한 분은 오프라 윈프리가 온다는 이야기 오프라 윈프리도 오고요. 예. 지금 구글에 흡수됐는데 이제 알파고 CEO 네. 그 친구도 오고 이전에는 뭐 빌 클린턴도 왔었고 뭐 그런 작년엔 저기 왔어 일론 머스크 왔었어요. 와. 근데 이렇게 칸 영화제는 막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 광고계의 이 큰 행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게 언론에서 다루질 않아서 그런데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광고라는 것은 상업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것을 알려서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이 칸 라이온스를 한번 이제 소개를 하려고 영화제 소개하듯이 그 방송국 PD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함께 다니면서 다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결국 방영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행사장 일주일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팔로우 하면서 촬영한 걸요? 촬영도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결국은 뭐 그 윗선에서 결정을 한 거겠죠. 저는 간접적으로 좀 느꼈던 거는 인사이드 빌 게이츠였나요? 제목이? 예.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서 보면서 빌 게이츠가 활동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때 그 배경은 또 본 것 같습니다. 그거 그 드라마 꼭 보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같은 건 이제 CSR이라는 큰 단어로 돼 있는데 영어로 이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것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기업이 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좀 환원을 해라라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그 용어도 오래됐고 그런 활동도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단순하긴 해요. 도네이션하고 또 도움을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 하는 뭐 어디 아프리카 같은 데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좀 좋은 일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연말 되면은 이제 뭐 고원이나 양로원도 가고 김장도 하고 연탄도 뭐 이렇게 나눠주고 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심플하고 각 기업에서 그런 일을 한다 그래도 이 차별화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는 게 삼성이 한다고 해서 현대가 한다고 해서 LG가 한다고 해서 다른 게 없잖아요. 같은 활동인 거죠. 그리고 도움을 주는 그룹과 그다음에 그것을 받는 쪽 사이에서 1대1 관계만 존재를 하지 그 중간에 그냥 일반인들이 거의 함께 인게이지를 하고 그러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근데 브랜드 액티비즘은 완전히 다르죠. CSR에서 뭐 굳이 뭐 세상에 알린다고 하면은 홍보기사 정도로 오랜 또 뭐 이런 걸 했다 뭐 이런 거 정도죠. 이제 그 다음에 ESG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ESG는 말 그대로 기업의 제재를 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업에 할당되는 거지만 environment 환경과 social과 G governance 지배 구조에 있어서 문제점 생기면 이제 너희는 안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환경이 제일 중요한데 가령 지금 현재도 전 세계에 있는 큰 투자 회사에서 화석 연료를 쓰는 기업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게다가 탄소세를 확정지어서 물게 되면은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뭐 제철 사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이익보다도 탄소세를 더 많이 물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존립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예가 있었지만은 레고가 쉘하고 50년 동안 계약을 맺어왔잖아요. 엄청난 액수에. 근데 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름 시출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을 시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때 그린피스에서 레고에게 관계를 끊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레고로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보면은 모든 세상이 다 검은 시커먼 기름으로 다 잠기고 마지막에 레고도 잠기고 맨 마지막에 쉘의 깃발만 했다. 굉장히 반어적, 굉장히 냉소적이죠. 근데 거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문구가 아이들의 이미지네이션을 상상력을 오염시키는 쉘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레고라는 브랜드가 플라스틱 쪼가리가 아니고 상상력이거든요. 그 브랜드의 코어 밸류가 마케팅에서 그렇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보면 한국에도 레고 상상력 학교 이런 학원이 있어요. 그 노란 버스에 다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이 지금 컨셉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결국 레고가 관계를 끊었어요. 50년 이상 맺어왔던 관계를 끊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기업의 생태계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 ESG를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CSR은 계속 해줘,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당근 정책이라고 하면 ESG는 안 하면 죽어. 채찍인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브랜드 액티비즘은 약간 좀 다른 차원이고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네. 이제 제가 어떻게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아까 그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언더웨어 광고가 뭔지 모를 마음속에 심어졌던 씨앗이라고 한다면 네. 제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 기업의 글로벌 PR 또 국내 PR을 했거든요. 네. 오래 했죠. 오랫동안 담당을 했는데 그때 제가 놀라웠던 것이 삼성의 그룹의 PR을 한다면은 이렇게 얼핏 생각하기에 이 제품 좋다는 걸 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때 뭐 이제 모바일 폰이 중심이니까 그렇죠? 또는 뭐 가전 가지고. 그런데 그 주제가 삼성의 CSR 활동이었어요. 그거를 기업 홍보를 하는 거예요. CSR 활동을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때 아프리카의 케냐에 마라톤 꿈나무들 지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크로드에 있는 유적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보시는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이제 맹독연, 그런 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PR을 했고, 심지어는 글로벌 PR은 그 영상이 온에어되는 매체가 CNN과 BBC 딱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피니언 리더만을 이제 상대로 한 거였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야, 삼성이 다르구나 하는 게 2004년인데 굉장히 빨랐거든요. 예. 그리고 막 삼성 제품이 이 폴더폰 이런 게 막 탄력받아서 막 많이 팔기 시작한 시점이 2001년, 2년, 3년 이때쯤이니까 제품 가지고 기업 PR을 할 법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CSR을 가지고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장기포석이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단순히 뭐 이런 것을 뭐 CSR이 뭐다 이런 것을 뭐 인터넷이라는 데서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 그것을 체험을 한 거잖아요. 체험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피드백이 오고 하는 그 전 과정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몸과 마음에 배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뭐라 그럴까 그냥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마다 제 안테나에 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14년에 뭐 CSV라고 하는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도 빨리 그걸 잡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2016년부터 시작됐던 방기문 총장께서 이제 만들고 사무총장에서 나오셨던 그 SDG라는 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 2030년까지 이제 15년 동안 해결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제 몸에 익혔던 거고요. 국제 무대에서 계속 활동하셨기 때문에 사실 네네네. 브랜드가 사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기존에도 쭉 있었어요. 있었는데 2019년에 브랜드 액티비즘이라는 용어가 이제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그때 제가 왜 2019년에 브랜드 액티비즘이라는 용어를 활용을 하지 않았냐면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에 지속가능이라는 단어조차도 회자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브랜드 액티비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먹힐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게 뭐 한 걸음 두 걸음이 아니라 뭐 대여섯 걸음 빠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속가능이라는 키워드를 심어야 되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저는 지속가능은 가능한가라는 책을 펴냈죠.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걸 제가 혼자 펴내는 것보다는 그쪽에 좀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펴내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물론 책은 제가 기획을 했고 제목도 제가 잡고 했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6분의 필자가 6챕터의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 말고도 이제 뭐 네이버 해피빈에 계셨던 분도 계셨고
NGO 또는 국제기구에 계셨던 분도 있었고, 뭐 딜로이트 컨설팅 펌에 계신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IT 비즈니스 하는 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지속 가능을 좀 퍼뜨리고 유엔에서 왜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지 알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책을 냈죠. 예, 뭐 예상하시겠지만 반응은 미미했죠. 예. 근데 요즘에 TV에 광고 보면 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야, 그 지속 가능한 단어도 2019년만 해도 엄청 너무 빨랐구나라는 점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는 처음으로 이제 신문에 제가 전체 한 면에 할애를 해서 브랜드 액티비즘이라는 내용의 특별 기고를 한번 했었어요. 그게 2021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책을 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클라우드9 출판사하고 계약을 한 게 2023년이니까 지금은 이제 벌써 3년 전이고요. 원래 책은 24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저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올해 2월에 책이 나왔는데 저는 뭐 한국 사회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는 생각하고요. 저의 어떤 지속 가능이나 뭐 사회 정의란 솔루션 그런 게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한 25년가량 되나요? 그 중간에 결정적인 계기를 갖게 된 게 그 빌 게이츠와 칸 라이언스가 함께 했던 칸 키메라라고 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게 2012년이었고요. 근데 2012년은 물론 이제 저의 이런 크리에이티브 커리어에 있어서 항상 보면은 커다란 모티베이션이 됐던 하나의 변곡점이 되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2012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도 뭐 제가 제일교회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디지털 쪽에 일을 하기 시작해서 디지털 프로젝트를 많이 했지만은 실제로 브랜드가 결부가 된 솔루션을 만들어낸 프로젝트가 2012년에 제가 그 CJ의 미네워터 캠페인을 했었을 때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훌륭한 팀원들하고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뭐냐면은 아프리카의 깨끗하지 못한 물을 먹고 그 아동들에게 깨끗한 물을 위한 어떤 기부를 하는 거였는데 새로운 기부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기존에 보면은 뭐 지금도 계속되지만 저는 그 빈곤 포르노란 말을 너무 싫어하지만은 그 힘든 아이들 이제 보여주고 홍보대사가 나서 도와주세요 얘기하고 전화번호 크게 나오는 이런 패턴인데 아직도 계속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제 식상해서 심지어 이제 몇몇 분들은 그게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린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팀에서 생각했던 인사이트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선한 마음을 갖고 도네이션을 하고 싶지만은 게으르다. 그래서 기부는 무조건 쉽게 해야 된다. 그게 리얼 인사이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인사이트라면 굉장히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 반응이 올 거다가 이전의 인사이트였다면 우리는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나 선하기 때문에 할 의도는 있다. 대신 기부는 무조건 쉽게 해야 된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미네워터가 잘 팔리지도 않은 상품이었는데 그걸 완전 리브랜딩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물방울 형태 바코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가 가격 프라이스 할 때 스캔할 때 밑에는 바코드 찍고 이 물방울 형태의 바코드를 한 번 더 스캔하면 100원을 기부하게 되는 방식이었어요. 물방울 아래에는 이제 아프리카 어린이들 그림이 이렇게 있었고 그게 막 폭발적이었죠, 반응이.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쉽게 하는 거였고 그래서 기부액수에 대한 논의도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500원은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모든 팀원들이 생수 값이 1,000원인데 500원 되겠어. 우리 한국은 아주 이제 기부 문화가 그렇게 대신에 사는 사람이 100원, 그 다음에 CJ에서 100원, 그다음에 그 판매하는 올리브영이나 패밀리마트, 그 당시엔 패밀리마트였거든요. 300원이 기부가 되는 거였는데 그것도 큰 액수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생수를 사러 갔을 때는 이제 컨비니언스 때 생수를 사러 갔을 때는 생수에 대한 관여도가 100%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 미네워터가 있으면은 그것을 집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고려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를 할 수 있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은 쉽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물을 사러 갔을 때는 머릿속에는 오로지 네, 네. 생수 브랜드에 대한 관심만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미네워터를 집을 확률이 이제 더 크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POP라는데 Point of Purchase라고 하는데 네. 구매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소비자의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거를 컨슈머의 비헤이비어라는 것을 가장 잘 이제 활용을 했던 이제 그런 프로젝트였고 그래서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의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브랜디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브랜드의 특성이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결부가 돼 있는 솔루션인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을 처음 이제 만들었던 때가 2012년이었고요. 그게 2012년 3월, 4월 때 상반기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빌 게이츠 재단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해 11월에 시애틀에 있는 빌 게이츠 재단으로 제가 갔으니까 그 해가 저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준 이제 그런 해였죠. 그래서 빌 게이츠의 칸 키메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빌 게이츠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세상을 돕는 일을 왜 꼭 전문가들 뭐 국제기구 이런 데서만 하지?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그 일반인들에게 아이디어를 받아보자. 다만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는 있겠지만 그 실제로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아이디어가 이거 실행 여부에 대한 아이디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그것이 숙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심사해 왔던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런 솔루션을 계속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 전 세계 이런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했던 사람 아니냐. 그렇네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뭐 영화 한 편 뭐 만든다고 하더라도 뭐 유명 감독이라도 뭐 3년에 한 편씩 만들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TV에서 아주 잘 나간다는 그 오락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 어쨌든 처음에 플랫폼 형태만 만들면 그다음 계속 굴러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같은 형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광고 크리에이티브 쪽에서의 솔루션이라는 것은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브랜드가 갇혀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 해결해야 될 미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1년에 한 번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수십 변을 만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인사이트를 찾고 거기서의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은 이 광고 크리에이티브 쪽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장 빠르게, 가장 신속하게, 가장 정확하게. 그 가장 또 옵티마이즈된, 최적화된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 그분이 그냥 허튼 생각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요. 칸 라이온스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아이디어를 받는데 방식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A4 용지 2장 쓰면 되고 전면에는 1,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 뒷면에는 2,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나의 아이디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글로만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첫 해 한 거의 전 세계에서 900편이 몰렸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참 그동안 일반인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꼈던 거죠. 그래서 칸 쪽에서, 칸 라이온즈에서 14명의 심사위원 겸 멘토를 추천을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가문의 영광이죠. 제가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들어갔었던 거고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그 수많은 것을 일단은 1차는 온라인으로 각 나라에서 그 14명의 심사위원들 심사를 해서 보내면은 그 중에서 10팀을 선발했어요. 그 10팀이 2012년 11월에 시애틀로 와서 거기서 발표를 하고 좀 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발표를 하고 그걸 2박 3일 동안 14명의 멘토와 함께 숙성시키고 했던 작업을 했던 거죠. 뭐 엄청나게 제가 공부가 많이 됐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글로벌 인플루언서 가령 뭐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칸 라이온즈, 그 다음에 뭐 저를 포함한 14명의 심사위원단, 그 다음에 수많은 전문성을 가진 일반인들이 함께 집단지성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많이 감화를 받았겠습니까? 책의 목차를 보면 제3장입니다. 브랜드 액티비즘을 활성화시킨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바로 그거예요. 장이에요. 그렇죠. 제가 저도 이게 하도 많이 붙여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제 녹색 부분은 마스터님의 철학, 사상이 많이 담겨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붙이고 또 한 부분은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좀 자부심을 느껴지는 부분을 제가 녹색으로 체크합니다. 네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장에 바로 집단지성 부분에 맞아요. 가장 많습니다. 네네. 이야, 그렇군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만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브랜디드 솔루션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브랜디드 솔루션이, 브랜드 액티비즘이 네. 왜 이렇게 많은지가 비로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느꼈던 브랜드에 대한 느낌이요. 사람 같더라고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인격체 같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힘을 가진 맞아요. 사람인데 네. 그전에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몰랐다가 좌충우돌하다가 이제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가는 약간 영웅서사 같은. 네네네. 네, 맞아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 업계에 거의 30년을 넘게 일을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마스터님께는 브랜드, 광고 어떤 의미일까 궁금합니다. 브랜드가 왜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한 좀 역사를 알아야 지금까지 브랜드 액티비즘으로 자연적으로 귀결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네. 일부러 일장에 보면 네. 칼뱅부터 제가 시작을 했죠. 맞아요. 네. 그 이제 칼뱅을 이어받은 게 아담 스미스의 그 유명한 이제 국부론이죠. 지금도 꼭 읽어야 될 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국부라는 것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금과 은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노동으로 인해서 생성해낸 부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 경쟁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유 경쟁이 되다 보면은 약간 부를 향한 욕망이 뒤틀리지 않을까요? 뒤틀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발한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네. 보이지 않는 손이 이것을 네. 다 컨트롤한다.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긴 한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이 어려울 때는 이제 용어를 만들어내는데, 네. 저는 그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도 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알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것을 마치 과학의 이론인 것처럼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뭐 그런 걸 좀 많이 하더라고요. 용어를 만들어내서 보이지 않는 손도 뭐 그런 것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 시장 경제라는 게 자율성이 맡기다 보니 너무 이제 과도하게 되면 스스로 조율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는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저는 생각은 안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막스 웨버죠. 이제 막스 웨버가 네. 아시겠지만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뭐 이런 맞습니다. 거 예. 책을 이제 썼는데 바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걸 그냥 극명하게 이제 드러낸 거고요. 네. 그래서 베버가 얘기한 건 합리적인 금욕주의고, 네. 그래서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을 세속적인 직업 활동에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세속적으로 살지 말아라라는 것이 세상을 떠나서 수도승이 되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었고요. 네. 그냥 이 현 세상에서 네. 자 이제 금욕하고 살아라, 절제하고 살아라. 네. 이제 그게 막스 웨버의 논리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는 사실 서구 사회의 어떤 정신적인 근간은 프로테스탄티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올 때도 이제 그 퓨리탄들이 넘어와서 맞습니다. 네. 그 정신을 갖고 그 당시엔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네. 가족 중심주의고 금욕하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기업가 정신에도 그대로 투영이 돼가지고 가령 존슨앤존슨이나 P&G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윤리, 경영, 소비자 보호, 품질 보증 네. 이런 걸 굉장히 앞세웠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브랜드란 단어도 오늘 따져보면 이제 10세기 이제 북유럽에서 자기 자신의 물건을 네. 소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낙인을 찍던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영화 보면 뭐 말 엉덩이에다 막 찍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브랜드가 낙인을 찍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브랜딩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브랜드를 소비자의 마음속에 지진다는 얘기거든요. 각인시키는 네. 그 정도로 네. 강력하게. 네.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는 브랜드 액티비즘에 이거 해서 그런 브랜드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임무가 이제 하나 더 늘어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낙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 찍는다는 것 자체가
브랜드의 소유를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브랜드 로고를 만들고 하면서 네. 브랜드에 대한 평판 신뢰 이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근거가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P&G라는 브랜드 자체, 존슨앤존슨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신뢰의 상징이 됐던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브랜드가 그러한 네. 철학, 네. 윤리, 그다음에 역사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오랜 롱텀 베이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네. 브랜드 액티비즘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것 뿐이지 초창기부터 브랜드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물론 그전에도 다 보면서 와, 저 광고 진짜 감동적이다.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그런 광고들을 보면서도 근데 그 정의하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뭔지를 몰랐다가 그렇죠. 아 이게 바로 브랜드 액티비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프롤로그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셨거든요. 브랜드는 옳은 일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돼야 한다. 이전 인플루언서죠. 지금 현재 브랜드 액티비즘을 알리시고 미팅을 하시면은 가장 많이 받는 반응이라든가 이건 어떤 건가요? 여전히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현업에 돌아가서는 네. 여전히 이제 판매 압박을 받으시니까. 예. 뭐 근데 그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제도 디자이너 각 기업에서 활동하시는 실무자 레벨의 이제 디자이너 분들을 모시고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거기서 소개를 하면서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은 가령 우리가 파워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브랜딩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면 예. 가령 그 방법에 접속하기 위해서 가령 이제 뭐 컴퓨터 보면 이렇게 슬롯이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뭐 6일 꼽아서 그랬고 1일 꼽아서 했다면 네. 또 하나의 슬롯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예. 네. 근데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고 지내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언젠간 여러분들이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실 때는 반드시 그걸 하셔야 된다. 라고 이랬고, 단순히 브랜드 액티비즘이라는 것은 브랜드가 뭐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사회 정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자체가 브랜딩 방법이다. 굉장히 현명한 브랜딩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지속가능 시대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속가능 시대에 그것이 최선의 최상의 현명한 브랜딩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 툴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코스트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브랜딩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된다. 네.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브랜드 자체가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이제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인플루언서가 등장을 했지만은 네, 맞습니다. 브랜드 액티비즘이라는 용어를 낳게 한 그 미식축구 선수 컬린 캐파닉 얘기를 한번 돌아보면 네. 나이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인플루언서거든요, 이제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또 브랜드 액티비즘에서 또 하나 소개를 해야 될 것은 사실 이전까지의 파워 브랜드라는 것은 뭐 품질, 디자인, 가격 좋으면 이게 파워 브랜드였거든요. 네. 그리고 브랜드는 뭐 가게나 온라인 샵이나 어디에 딱 놓여 있으면 되는 거죠. 팔리기만 기다리면. 네. 네. 어떤 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죠. 네. 그래서 브랜드 액티비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그러한 이전의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가 또 있었어요. 그게 브랜드 뉴트럴이었어요. 브랜드 중립주의. 예, 브랜드 중립성. 브랜드가 어떤 걸 표명할 이유가 없다. 그냥 브랜드는 중립인 거죠. 팔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브랜드가 액트를 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제 그게 브랜드 액티비즘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액티비즘에서는 브랜드 자체가 인플루언서고 브랜드 자체가 사회 무브먼트를 이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는 거죠. 그게 또 반대 작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죠. 예, 리스크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브랜드 액티비즘의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개인데 딱 세 가지만 들려면 네. 진정성, 이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진정성. 예. 두 번째가 지속성. 예. 계속 해 가야 된다는 거. 어쩌든지 한번 하다 보면 그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왜 저러지? 예, 그런 사례도 있어요. 우리가 왜 안 하던 짓 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한테도.
그 친구가 꾸준히 했다면은 맞아. 이번에 또 하나 뭐 했네 하지만은 안 하던 짓 하면 왜 안 하던 짓 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세 번째 용기,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 사례도 보면은 그 콜린 캐퍼닉이라는 사람이 그 백인 경찰들이 흑인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거를 한국에서 해서 경기 때 애국가가 나오는데 무릎을 꿇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행위는 성조기를 불태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국뽕에 차 있는 God bless America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수가 그 다음에 자유계약 선수가 됐는데 어느 팀에서도 안 데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백수로 놀았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2018년에 나이키가 TV 광고를 만드는데 그것도 그냥 광고가 아니라 나이키 이거 로고 30주년 기념 광고였는데 거기에 콜린 캐퍼닉을 메인 모델로 앰베서더로 등장을 시켰죠. 이야. 예. 거기에 있는 키 슬로건 카피가 그거였잖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해야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콜린 캐퍼닉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러니까 나이키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그 광고를 만든 거예요. 와. 정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이키가 문 닫을 걸 각오를 하고 한 거죠. 예. 또 그 당시 또 트럼프 대통령 시기일 텐데. 그러니까요. 예. 우와. 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엔 그 광고가 단순히 마케팅 내부, 나이키 내부의 마케팅 부서에서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해서 통과된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어젠다는 이사회의 탁상 위에 올려졌을 거예요. 그 정도는. 네. 왜냐하면 그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키는 그걸 했다는 거죠. 근데 나이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해왔었고 또 나이키는 굳은 신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지해 줄 것이다. 처음에는 안 좋은 반응이 나오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막 그 광고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뭐 나이키 신발을 불태우고 나이키 양말을 찢고 이런 밈들이 막 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 또는 엔터테이너들이 공개적인 뭐 쇼에 나와서 나이키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한 거예요. 나이키의 목소리를 더 높여줘. 우리가 바로 뒤에서 지지해주고 있잖아. 뭐 이런 얘기들 막 해요. 그래서 나이키가 다시 주식에 오르기 시작하고 지금 뭐 그래서 뭐 완전히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이키에서 광팬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필립 코틀러 같은 그 마케팅계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 기업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중립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선한 것을 지지하고 선한 세상이 되길 바라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있죠. 이기심도 있지만 이타심이 있죠. 그 불의를 못 참고 선한 걸 이제 동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또 진정성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런 거를 표방하는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방법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후폭풍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뭐 가령 연예인 같은 분들이 뭐 이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막 목소리를 내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아주 뭐 뭐 세금도 탈세를 뭐 예를 들면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후폭풍을 더 크게 맞잖아요. 맞아요. 브랜드도 똑같은 거죠. 그 책의 특징이 앞쪽은 이론, 역사, 배경을 설명하시고 챕터 4에서는 전체 몇 가지죠? 35개. 35가지. 최근에 활발하게 칭찬받았던 그런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브랜드 대 액티비즘 솔루션을 10개 주제에 35개를 제가 설명을 했죠. QR코드가 있어가지고 직접 이제 영상도 보고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원래 요즘 좀 눈물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참 웃긴 게요. 이 내용을 읽다가 제가 울었어요. 근데 어떤 거 보고 특히 우셨어요? 제가 체크해놨는데 언론사에서 백지 언론사에서 신문이요? 신문입니다. 네네. 일렉션스 에디션. 네네네. 이거는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사실 이제 쪽 나라들이 그 독재가 심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몰아내야 되는데 또 거기서 더 해먹으려고 꼼수를 부리면서
잉크와 종이가 투표용지를 못 찍어내니까 네. 연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투표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신문사에서 그날은 신문을 찍어내지 않고 그 신문 용지하고 그 해당되는 잉크를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문사에서 QR코드 딱 하나만 내서 그거 보면은 그날에 나가야 될 내용을 이제 거기서만 볼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언론의 정의가 이제 살아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온라인판은 안나하르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기록을 세웠다. 예. 그 이후 이 부분에서 펑 나오더라고요. 시민과 기업들의 기부로 전체 인구 규모에 맞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만큼 충분한 종이와 잉크가 확보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투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자유와 인권을 향한 그렇죠. 사람들의 그런 바람 희망이 네네. 엄청 크구나. 그러니까 신문사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하면은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오거니제이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면 이전에 뭐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베트남전이 우리가 국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전부 다 언론사 통해서 다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화가 다 있잖아요. 네. 뭐죠?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제 그걸 했었고. 무슨 보트였나요? 예. 그 영화도 그거 다룬 거예요. 베트남전에. 예. 제목이 포스트였을 거예요. 예. 네. 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왔는데 네. 참 지금도 그런가 좀 의문이 드는데 지금 보면은 그것이 네. 그렇게 밝혀지지 않은 부정의 역사를 이 세상에 알려서 하는 것도 정의로운 일이지만 지금 이런 식의 활동, 신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네. 브랜드 액티비즘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질문을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이야기 자꾸 듣다 보니까 네. 마스터님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체크하긴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언급한 세어앤드 케어 문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하게 하고 그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동료의식이 확산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시면서 이제 20세기 초반 열강 제국주의에 대한 말씀하시고 다음 뒷장에 넘어가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개인을 떠나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함께 사는 지구인으로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 일상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보통 우리 일상 살아가다 보면 내 문제에 많이 갇혀 있잖아요. 또 어떻게 마스터님은 내 자아라고 하는 이 범위가 공동체 또 그 넘어서 세계인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한 사람의 지구인이고요. 저는 제가 늘 그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냥 인간은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와 함께 지구라는 이 행성에 새 들어 사는 임차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포식자의 메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이 우리보다 훨씬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환경 파괴하면 자연이 몇천 배로 보복하죠. 그럼 바로 빙하기 오고 바로 불나고 멸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임차인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사실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잖아요.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완전히 멸종이 돼서 5번째까지. 5번째가 아시는 뭐 소행성 충돌해서 환경이 변해서 이제 공룡이 완전히 몰살이 됐다. 우리는 뭐 지금 이제 아주 운 좋게 한 10,000년 전부터 이제 지구 생태계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안정된 시기에. 앞으로 대멸종이 온다는 것은 if,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when, 언제의 문제거든요.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참 후겠죠. 지구의 그 수많은 역사를 볼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는 운 좋게 간멸기에 살고 있다. 멸종과 멸종. 우와. 그 얘기를 하고 운 좋게 우리는 1%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지구가 생겨나고 나서 모든 생명체 99%가 멸종을 했거든요. disappear, 사라진 게 아니라 멸종을 한 거예요. extinction이 된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운 좋은 거죠. 1%에 속해서 네. 좋은 자연 환경에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기준점이 이제 산업혁명이죠. 네. 그 얼마 안 되는 그 시기에 우리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은 환경을 황폐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온도가 2도씨 더 이상도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의 기준점이 산업혁명 때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지구라는 것도 탄력 회복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병들었다가도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우리 몸이 아프다가도 이제 세포가 건강에 다시 해서 우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듯이 네. 근데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임계점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카오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도씨를 그걸로 보는 거거든요. 2도씨를.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래로 계속 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적어도 1.5도씨 이하로는 우리가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완전한 이제 탄소 중립을 이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으로 봐도 그렇고 오랫동안의 이제 지구의 역사 뭐 이런 걸 봐도 거기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하다고 하지만은 거대한 시점에서 보면 정말 이 먼지만한 행성에 먼지만한 생명체가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뭐 SF라든가 과학 다큐라든가 네. 지구 역사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고 해서 네. 그래서 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함께 운영하는 인문학 클래스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것들 책들 영화도 쭉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네. 약간 조그만 이런 사업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이 매일매일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힘들죠. 네. 예. 근데 그분들이 저랑 이렇게 공부하면서 딱 달라진 게 있다면은 마음이 편하대요. 마음이 편해졌대요. 예. 어머나.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거시적으로 보니까 시야가 예, 이전처럼 막 다급해하지 않고 그냥 나의 패턴대로 가고 그래도 일이 되는 걸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마사님 덕분에 그냥 마음이 편해졌다. 예. 인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이제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행도 네. 굉장히 좀 독특한 여행을 많이 오지 여행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인간이 지금 매일매일의 그런 생활에서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분노 느끼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주의 기운 같은 걸 봤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다녔던 뭐 한국에서는 뭐 공룡 발적을 보러 다닌다든가 산 정상에 있는 뭐 늪지대 야생화 보러 다니고 해외에서는 뭐 일단 케냐의 오지에서도 한번 있어봤고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뭐 그다음에 몽골 초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사람을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경쟁 구도에 매일매일 허드렛일에서만 살다 보면 그것이 전 세상인 것이고 그것 자체가 우주고 거기 살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봐야 되거든요. 낯선 곳에 자기가 가야 되고 그 낯선 곳이라는 것도 뭐 거기 가서도 맨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것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원시성의 자신을 놓아보는 것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시성의 자신. 예. 제가 오늘 이제 금반지의 본질은 금이 아니라 구멍이다. 오래전 책을 이제 피디님께 드리고 싶어 가져왔는데 이제 그것도 본질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반지라 그러면 본질이 뭐야? 그러면 금이지라고 하는데 이 구멍이 없으면 반지라는 것에 대한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멍이 있어요. 반지라는 끼는 건데. 맞아요. 그게 금으로 됐으면 금반지고 은으로 했으면 은반지고 다이아면 다이아 반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 금반지 그 책이 이제 본질에 관해서 쓴 거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에세이들 모아서 책을 낸다면은 책 제목은 이미 정해놨어요. 타인 개발서예요. 타인 개발서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자기 개발서니까 있거든요. 개발서의 풍년이죠. 근데 자기 개발서라는 책들만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꾸 시선을 자기 안쪽으로만 돌리게 돼요. 자기 돌리게 되고 자신을 책망하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못해.
예. 근데 사실 이게 시야를 좀 밖으로만 넓혀보면은 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나를 책망하면서 내가 이런 걸 보완해 나가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는 타인과 어떻게 함께 협력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더 갖게 하거든요. 타인을 개발시키는 거죠.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그 타인 개발의 말은 함께 공존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와. 예. 빨리 내야 되겠네. 또 그러니까요. 딴분이 또 그 제목으로. 잠깐 저희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커피 한잔 하시고 네네, 시작할게요. 그러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